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학기의 그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애쓰셨어요. 또 뭐 실천 넣은 과목 듣는 것뿐 아니라 많게는 6, 7개 과목까지 듣는 학생이 있어서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교수님들마다 과제량도 많고 또 여러분 집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줌 강의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PPT 강의를 했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자출석을 하고 PPT 강의만 들으시면 출석 수업을 만점 맞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어찌든 여러분의 그 한 학기의 이 과정을 난국이죠. 사실 가장 어려운 시기잖아요. 잘 견뎌줘서 고맙다. 끝까지 경주하셔서 기말고사까지 잘 치르시고 과제물 2편 잘 내시면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학점 유지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하신 학생들은 또 A 학점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시자고. 이 사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한 페이지 나가겠는데
사례 관리가 뭔가 이렇게 되는데, 서비스 전달 체계를 또는 그 서비스 체계 요소들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욕구 충족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확실히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이다. 이렇게 이제 전 미 사회복지부에서 말했고요. 맥로웨이 같은 사람은 사례 관리는 복합적인 연구를 가졌다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복지를 통해서 공식적 비공식 자원을 연결해주고 또 두 사람 간의 어떤 활동의 관계망을 통해서 조직, 조정,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사례 관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교제는 이제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를 참고하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베커와 인텔기타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사례 관리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과정으로서 다양한 기관의 직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사례 관리는 한 번에 여러 원조자들로부터 원조가 요구되는 많은 문제를 내서 그들의 생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이 못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또 사례 관리는 이제 이렇게 6단계를 앞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정, 계획, 조정, 전달, 모니터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고 책임성 있는 서비스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고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이다. 사례 관리의 목적이 뭐냐? 사례 관리는 단순히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기술적 접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회복지의 다양한 형태, 즉 상담, 사정, 개입, 평가 등을 포괄하는 모델로서 이러한 통합적인 실천이 클라이언트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 모델이 갖는 주요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서비스와 자원들을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클라이언트 자신의 생활 기술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 생활 기술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의 기능 향상을 위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 망과 관련된 대인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을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또는 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된과 동시에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 338페이지에 중복되는 거지만 첫째 이제 환경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및 1차 집단의 보호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가족과 1차 집단의 보호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의 지지체계를 안정화하는 첫걸음이자 중요한 환경체계의 구축의 시작이다. 세 번째는 공식적인 보호체계와 1차적인 보호자원을 통합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1차적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식적 보호체계 내에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사례 관리의 네 번째 목표다.
그 다음 이제 사례 관리 역사적 발달 과정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일단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공적 서비스 조정과 기금 보호를 위해서 자선위원회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그런 거죠. 1863년이거든요. 1890년부터 1987년까지는 사례관리 서비스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연방정부 법들을 이미 미국에서 통과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NASW라는 미국 이제 그 사회복지협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1984년에 역기능적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회사업 사례관리 표준과 지침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FSA라 그랬는데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도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례관리를 권장하고요. 짭스에서도 사례 관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에서 사례 관리의 목적은 만성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자녀를 둔 가족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이제 과정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해보시면 미국 사회복지는 특정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욕구에 적합한 시기에 딱 개입을 하고 그리고 조정하고 감독을 함으로써 또 그 과정을 평가하고 옹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회사업 사례 관리된 새로운 기준을 승인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 원칙이 있어요. 사례 관리는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일한다. 자기가 너무 많은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사례 관리는 체계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개인 자원을 이용할 기회를 보장해주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체계적 이용 자원이 있는데 이제 비공식 자원과 공식적 자원이죠. 사례 관리자는 행정적 과정과 기술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행정에도 능숙해야 되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정가이면서 기술 관리자의 역할과 법을 수행하게 된다. 사례관리자는 임상적 과정과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례관리는 책임성의 근거를 지니고 일을 하는데 서비스 전달을 위한 책임성 차원에서 다음 요건들이 적용될 수 있다. 여섯 번째 보면 사례관리는 서비스 전달의 통합을 달성하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욕구가 하나의 통합된 방법으로 성취될 만큼 조직적이었는지, 또 서비스 지지가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살핀다는 거고요. 공식적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자신의 보호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면서 사회망 능력도 감소시키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런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모델이 있거든요. 사례 모델은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실천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례 관리인데, 사례 관리자는 자신의 서비스 대상과 소속된 기관의 성격에 적합한 사례 관리 모델을 정립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그런 이제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이런 모델을 정립을 해서 실전에서 이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수준 사례 관리자 역할 있고 사례 관리 역할 수준 있고 사례 관리 실천 장이 있다. 이때에
서비스 수준의 사례 관리 역할은 중재자 모델, 서비스 관리의 모델, 관리 보리 개입 모델 이런 것들이 있고, 사례 관리 역할 수준의 최소한 모델, 조정 모델, 포괄 모델이 있고, 사례 관리 실천의 장에선 지역사회 프로그램, 재활 모델, 강점 모델, 중개자 모델, 또 임상 사례 관리 모델 이런 이제 모델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모델의 경우 사례 관리 역할은 사례 관리 실천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영역, 즉 사정, 계획, 의뢰에 초점을 맞춰서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을 최소한의 모델이라고 하고, 조정 모델은 기존의 개발 사업의 기능에 공모하고 자연적 지체 개발의 기능을 첨가한 형태의 모델을 말하는 것이고요. 포괄 모델은 위기 개입, 자원 개발, 서비스 질 모니터링과 공공교육의 활동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사례 관리 실천 모델을 포괄 모델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 프로그램 또는 전적 지지 모델은요, 문제 중심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례 관리는 클라이언트의 한계 무엇보다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개입은 예방과 증상 회복, 보조가 필요한 결합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원조를 해줘야 된다. 대처 기술에 관한 교육도 해야 되고요. 지지 제공과 함께 겸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례 관리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의 중심부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이제 재활 모델 같은 게 사회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고, 재활 모델은 치료적 개입보다는 주라면 죽고시대 예방적 기술 훈련 연습에 더 많은 초점을 둔다. 그래서 이 병원의 재활병원에서 보면 이미 병원 치료됐는데 어떤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런 재활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부터 원조를 의뢰하기도 한다. 초점은 최소한의 전문적 원조만을 클라이언트가 그들의 사회적 환경에서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게 살 수 돕는 것이고, 사례 관리자는 전문 원조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정상화 분위기를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강점 모델인데, 일반적으로 전문적 서비스 체계 내에서가 아닌 방법으로 외부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확인하고 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별적 또는 환경 청년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모델이 비공식적 지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례 관리자의 창의적 사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개자 모델도 혹은 일반 모델인데, 이 모델은요, 클라이언트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 보호 체계의 연결에 의존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높은 사례량과 상대적으로 사례 관리자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그들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클라이언트와도 가까운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있다. 아주 매우 일반적인 모델이다. 다섯째, 이제 임상 사례 관리 모델인데,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성장을 필요로 하는 거죠. 성장을 위해서 필수 불가한 조언으로 클라이언트와 사례 관리자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개발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적 치료 기법에 초점을 둔 이 모델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실천력에 기반해서 사례 관리 모델이 소개되고 있다.
사례 관리 실천의 연속 손상에 기반한 모델 이용을 지역사회에서 대표적인 실천 모델을 또는 의료업계에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뒷페이지를 그래서 이제 유형은 이제 그 core A, B, 팩트, 관리보, 어떤 IC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도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해주셨는데 좀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제 그 관련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PPT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 얘기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 모델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빼빼는 의료 서비스 사용이 많은 과거력이 있는 만성 질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된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 실천 사례 쪽이 되겠죠. 그래서 사례 관리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치료 중 욕구에 관한 슈퍼비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고 제공된 서비스 종류를 반영하는 것에 대부분의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에서 다학제 간의 치료팀을 이용합니다. 목적으로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만성적 문제를 현장감 있는 지역사회 지원을 동원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료와 재활, 궁극적인 지역사회 적용을 통한 통합을 목적으로 모델의 주요 대상은 팩트의 주요 대상은 팩트를 시행한 지역사회 거주민을 만성인 정신질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이때의 사례관리 역할은 임상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고 자원관리자 역할을 하고 비용 효과 분석가 역할을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임상치료자로서 클라이언트의 신체, 정신, 심리, 가족 체계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재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정상담과 가족치료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신보건 분야도 좀 많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원관리자의 역할이라고 두 번째 얘기했는데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클라이언트 욕구, 필요에 맞춰서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클라이언트가 어떤 내용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자는 각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비용을 산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산출된 비용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의료 모델이거든요. 이제 관리보라는 용어는요. 그 역사가 길지 않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알려진 그런 이제 전문적 용어인데 이와 같은 종류의 몇 가지 서비스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비교적 새로운 것들이 많다. 전반적으로 본 미국 건강보호 체계의 몇 가지 경향이 관리보호, 사례관리 개념을 적용하도록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요소들을 여러분 5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비싼 장비, 고부가 의료 서비스를 무제한적 활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비용 억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부족한지, 예방적 노력에 관심을 갖지 않는 지속적인 치료를 강조하고 있는지 없는지, 목표 지향의 증상 감소보다 통찰력, 배달음, 탐색적 요소, 지나친 접근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이 모델의 목적은 이제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이용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 이용 통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이 관리보호 모델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은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기능적으로 손상된 개인이 대상이다.
이때 이제 관리자 역할로는 이제 사정고 계획하는 것이고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필요 시기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구성해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해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적절성 여부, 서비스 대상 욕구 충족 정도에는 점검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황철성 교수의 이제 모델을 이렇게 단순형, 기본형, 종합형, 전문가 발령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좀 추가한 거예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자세히 한번 봐달라. 그리고 사례 관리 과정은 일단 이제 사례 개발 및 접수를 하죠. 그 다음에 사정을 할 때에 클라이언트 욕구, 클라이언트 능력, 공식적 지원 체계 비용지 이걸 이제 사정을 한 다음에 기획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전체 계획이라 그러죠.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계획하고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 계획 세우고 개입하고 조정하고 점검하고 옹호하고 평가하고 다시 순환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 이 평가 단계에서 거친다 그런 얘기죠.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이제 사정자로서의 사례관리자, 계획자로서 사례관리자, 상담자로서 사례관리자 역할을 한다. 내용은 여러분 앞에서 이제 한 내용이니까 반복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개자로서의 사례관리자, 조정자로서 사례관리자의 역할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자를 사례관리자, 옹호자를 사례관리자 이렇게 이제 7가지 얘기했고요. 이와에 대해 정순돌 교수님은 이제 사례와 자격론을 얘기했거든요. 사례관리 관련 교육은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심리학, 간호학, 교육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효과적인 사례 관련 다학문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기술들을 협력하는 가운데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렇게 소개됐어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와 사회복지 분야 사례 표준을 소개하는데 표준 1, 표준 2, 표준 3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표준 7까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꼭 봐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표준 8, 9,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사례 적용이거든요. 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제 요것도 이제 사례 분석 중 한 내용이니까 사례 번호가 기록되어 있고 접수일자 있고요. 사례 보고일, 사례 관리자가 누구고 사례 관리자 성별이 이런 거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름이 김아무개고 여자이고 나이는 만 43세다. 그래서 사례 관리 요약을 하면 클라이언트 이제 가계도를 그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가계도를 잘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건 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이제 그 사례 분석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 자료를 백업해서 보시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충분하게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뢰 과정의 내용도 소개되어 있고 사정을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뭐고 요구사항이 뭔지 그래서 제시된 요구인데 사례관리 합의된 욕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충분하게 내용을 제가 정보를 제공했거든요.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입된 내용은 한 28회 개입을 하고 직접 20일에 간접 치레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고 합의된 욕구에서 클라이언트와 사례 관리자가 어떻게 그 역할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어떠하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충분한 제가 자료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 사회복 실천 사례 분석하는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주째 기말고사를 치는과 동시에 이 과제물은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원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 있어서 시험 문제하고 과제물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이번 학기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내용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반복 질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카페에다가 글 자체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과제물 작성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하고 좀 생각해, 여러분들 사정도 생각해야 되니까 여러분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의 계획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공동 출제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대면 수업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 것을 결정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그건 교수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 교육부, 학교 당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태를 직면하면서 또다시 잠잠해져야 했던 것을 예측을 하고 대면 수업을 25일서부터 하려고 했으나 이 문제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 말 하신 대로 이태원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클럽에 가서 어떤 시간을 보낸 이후에 가정으로 또는 직장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이 이제 2차, 3차, 4차까지 감염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 상황으로선 대면 수업하는 것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한번 예상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인 걸 전제로 하고 1차, 2차 과제물을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도 설명을 할게요. 그 과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을 만약에 대면 수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차, 2차 자료를 가지고 오픈노트 방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대면 수업이 끝까지 안 되고 비대면 수업으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카페에 시험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 시험지 파일에다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는 대로 답안지를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파일 및 과제목 작성 파일을 카페에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과제와 시험을 한번에 해결하는 방식이 뭘까? 이 방법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시험 따로 보고 과제물 따로 하고 여러 힘드신다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쓸 때도 오타네요. 중간 또는 기말고사다 이렇게 분명히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제물 1, 과제물 2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란에다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됐겠죠? 과제물 작성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주 교재 여러분이 자꾸 묻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주 교재인 SF 사회복지실천론 생각의 마을에서 기획한 책이에요. 이 책을 보시고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 이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2차 과제물은 여기 강의 계획서에 있는 대로 사회복지실천 사례 분석인데 이 강의를 8장서부터 9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서 일단 내용은 숙지하시고 과제물 작성법에 맞추셔서 이제 사례 분석한 자료를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한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천을 하고 사례집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노인복지 노인복지 실천 사례집이라는 책도 있고요. 청소년 복지 사회 그 실천 사례집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이제 도서관에 가서 좀 보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서관에 오기가 또 불편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올 수 없고 집에 이런 책이 없는 경우는 인터넷에 보면 사회복지 실천, 사례,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퍼와서 과제물 작성법에다 넣고 편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남의 글을 가져왔으니까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돼요. 남의 글을 가지고도 마치 내가 쓴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배울 때에 확실하게 배워두셔야 돼요. 남의 글을 내 글 같이 쓰면 그것도 지적재산을 여러분 이제 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시던 책을 보시던 선배님들의 경험 노트를 보시던 다양한 그런 이제 자료를 취합을 하셔서 내가 그 중에서도 나는 노인 분야에 쓸 거야, 장애인 분야에 쓸 거야, 청소년 분야에 쓸 거야, 나는 가족상담 치료부를 쓸 거야. 이렇게 본인이 정하시고 제목란에는 노인복지 실천 사례 분석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는 구체적으로 제목을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물론 과제물 작성 파일을 제가 현재 업로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서 이를 편집해서 이제 써내려가시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할 일이 아직도 이제 15주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또 급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내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 계신데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숙지되셨으리라 그래요. 1차 과제물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책을 보시고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 뭐고 그 중에서 내가 꼭 기억해 둘 내용을 조금 내용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자기 생각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장 한 페이지, 2장 한 페이지, 3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겠죠? 다음 과제물을 이제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 주교재를 참고를 하셔서 과제물을 작성하셔서 이 메일로 보내달라 그런 얘기고요. 작성한 과제물을 요약 정리를 한 후에 교수님에게 메일로 보낸 뒤에 본인도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본인도 꼭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분 이제 업로드된 파일에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옮겨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물은 양과 질을 보지만 시험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중간고사 그러면 1장에서 7장까지 어떻게 요약을 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과제물 작성 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표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표지를 만들지 바로 여러분이 제가 제시한 표지에다가 제목 이렇게 쓰시고 기본적인 여러분의 인포메이션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글씨체는 신명조로 글씨 크기는 11포인트 줄 간격은 160으로 맞춰서 작성을 해달라. 만약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교수님은 감점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글씨체가 다르다든지 내용물을 채워 글씨 크기를 막 16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또 줄 간격을 160이라고 그랬는데 막 200, 250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에 몇 자 안 들어가게 글을 쓰셔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1차 이제 과제물 작성 요령인데 1장부터 7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책의 제목이 다 있으니까 1장 제목을 쓰시고 기본적인 개념이 뭔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시고 본인 생각을 쓰시면 돼요. 아, 나는 이 챕터에서 핵심적인 이런 부분을 요약을 하고 보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과 이런 내용이 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쓰시면 된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뭐 한 페이지 넘는 거는 제가 요구하지 않아요. 한 페이지 내에서 기본적인 개념, 핵심적 부분 요약, 본인의 생각 이런 식으로 해서 7페이지를 만들어서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시면 된다. 그게 1차 과제물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래 한글 같은 MS 워드를 잘 작성하시고 글을 이제 퍼오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 아마 빠른 속도로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님이 채점할 때에 이 챕터에서 본인이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차 과제물인데요. 일단 2차 과제물은 과제물 작성법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 단 여러분이 실제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여러분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료 또 책에 있는 자료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편집을 하셔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쓴 그 남의 글을 가져오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과제물 작성법에 맞추어 쓰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페이지는 A4 용지로 5페이지 이상이고요. 한 페이지는 서론 부분을 쓰고 세 페이지는 본론 부분을 쓰고 마지막 한 페이지는 결론 부분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대면 수업이 됐으면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아쉬움이 좀 남아요. 교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과제물 하나라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여러분이 한번 노력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과제물을 작성할 때에 여러분 폼을 올려드렸지만 제목 쓰시고 목차를 만드시고 목차를 만들 때는 여러분 예를 든다고 하면 5페이지라고 하면 서론 부분은 1페이지 본론 부분은 2페이지 결론 부분은 5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 넣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글을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온 출처를 밝히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참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걸 믹서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참고 자료를 다 쓰셔야 되는데 교수님은 한 편만 보고 틀에 맞춰 베끼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편을 보고 편집을 하셔서 자기 생각까지 집어넣으면 그 과제물은 A 학점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과제물이 2개니까 2개 다 만점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1차 과제물 10점, 2차 과제물 10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점수를 부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작성 시에 여러분이 참고하실 내용이 있는데 무조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자로 1번 서론 그리고 스페이스를 한 칸 띄고 아라비아서 1번, 2번 이렇게 본론에 가서도
로마자 두 번째 쓰고 본론 쓰고 1번 쓰고 한 칸 띄고 1번 두 칸 띄고 반가로 또 세 칸 띄고 온가로 네 칸 띄고 원표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온가로 표시를 안 했어요. 이 부분도 지금 과제물 작성 폼에 보면 제가 잘 만들어서 업로드해 놨어요. 그걸 따라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교수님이 먼저 이 폼을 만들어 올려놨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내용만 채우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 부분에도 1번에서 서론 본론을 요약을 하고 이번에는 자기 생각을 쓰셔야 되는데 이 자기 생각이 없으면 과제물은 좋은 점수, 좋은 글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써달라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이제 내용이에요. 일단 비대면 수업이 끝까지 간다고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면 수업이 된다고 하면 실제 대면 수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강에다가 객관식 문제를 찍었거든요. 찍어서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 문제를 출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적으로 학교 당국에서 아마 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갈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1차 및 2차 그 과제 작성한 것을 물론 파일로는 교수님 보냈지만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가 시험지다가 그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 이제 담안지 작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서 좀 요약해야 되겠죠. 요약해서 올리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 과제물이 7페이지나 되는데 그 7페이지를 다 쓰라는 말이 아니야.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을 가장 짧은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과제물 작성할 때 자기 생각을 쓴 부분 있잖아요. 요약한 부분도 있고 이걸 더 압축을 해서 여러분이 짤막하게 써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시험지 파일 및 과제물 작성 파일을 제가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의 파일로 옮겨놨기 때문에 복사를 해가셔서 A4 용지에다가 다시 옮겨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과제도 해결하고 시험도 한번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반면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쓰셔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마음에 들게 여러분이 한번 노력하셔서 작성을 해달라